1905년 겨울, 태평양의 차가운 바람이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을 스쳐 지나간다. 좁은 골목 사이로 스며드는 석양의 붉은 빛이 낡은 건물들의 벽면을 물들이고 있다. 한 작은 사무실 창가에 한 남자가 서 있다. 그의 이름은 순원이다. 39살의 순원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쉰다. 손에 든 편지 한 장이 바람에 살짝 흔들린다. 고향 광둥성에서 온 소식이다. 또 다른 동지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다. 그의 눈가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다. 이곳은 그에게 있어 피난처이자 동시에 감옥이다. 몸은 자유롭지만 마음은 바다 건너 조국에 묶여 있다. 그는 미국 땅에서 중국의 미래를 꿈꾸고 있다. 하지만 그 꿈은 너무도 멀고 막막하게만 느껴진다. 책상 위에는 삼민주의에 대한 원고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다. 민족, 민권, 민생. 이 세 개의 단어가 그의 모든 것이다. 밤새도록 쓰고 또 써도 완벽하지 않다. 어떻게 하면 동포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이상이 현실이 될 수 있을까? 순원은 펜을 내려놓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긴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적막한 사무실을 채운다. 째깍 째깍. 시간은 흐르지만 조국의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 되어간다. 며칠 전 화교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그는 말했다. 중국이 망하면 우리는 모두 떠도는 민족이 될 것이라고. 청나라의 부패한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공화국을 세워야 한다고. 하지만 청중들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혁명보다는 생계가 더 절실했기 때문이다. 그는 일어나 창가로 다시 걸어간다. 거리에는 중국인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다. 세탁소를 운영하는 이, 채소를 파는 이, 철도 공사장으로 향하는 이들. 모두 살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들에게 혁명은 너무 먼 이야기일까? 순원의 주머니에서 동전 몇 개가 부딪히는 소리가 난다. 얼마 남지 않은 돈이다. 오늘도 누군가를 만나 혁명 자금을 구걸해야 한다. 때로는 부유한 상인을, 때로는 소시민을.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항상 의심스럽다. 이 남자가 진짜 조국을 구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가득하다. 그는 코트를 입고 밖으로 나선다. 샌프란시스코의 거리는 안개로 뒤덮여 있다. 발걸음이 무겁다. 오늘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누가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줄까? 차이나타운 중심가의 한 찻집에 들어선다. 익숙한 얼굴들이 그를 반긴다. 하지만 그 인사에는 어딘지 어색함이 있다. 모두 알고 있다. 순원이 돈을 구하러 온다는 것을. 혁명이라는 명목으로. 그는 차를 마시며 천천히 입을 연다. 조국의 현실에 대해, 청나라의 부패에 대해, 서구 열강의 침탈에 대해, 그리고 새로운 중국에 대한 꿈에 대해.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그 속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인다. 몇몇은 고개를 돌린다. 그리고 몇몇은 주머니에서 조그만 봉투를 꺼낸다. 그 안에는 얼마 되지 않는 돈이 들어있다. 하지만 순원에게는 금보다 귀한 것이다. 희망이기 때문이다. 저녁이 되어 사무실로 돌아온 순원은 오늘 모은 돈을 책상 위에 펼쳐놓는다. 몇십 달러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것이 혁명의 미천이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을 이루어야 한다. 그는 다시 원고에 펜을 댄다. 민족주의에 대한 구절을 다듬고 있다. 한족의 자긍심을 되찾아야 한다고 쓴다. 만주족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하지만 문득 의문이 든다. 과연 이것이 옳은 길일까? 밤이 깊어간다. 차이나타운은 조용해졌다. 멀리서 들려오는 기차 소리가 그의 외로움을 더욱 깊게 한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낸다. 어린 시절 고향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다. 사진 속의 아이는 천진했다.
세상의 무거움을 모르는 순수한 미소를 짓고 있다. 그 아이가 지금의 자신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 혁명가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될 줄 누가 예상했을까? 순어는 사진을 가슴에 품는다. 따뜻하지 않다. 차갑고 딱딱하다. 하지만 그것이 그를 지탱해주는 힘이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조국에 대한 책임감. 창밖으로 새벽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다. 또 하루가 시작된다. 오늘도 그는 거리로 나설 것이다. 혁명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작은 동전 하나라도 더 모으기 위해. 그리고 언젠가 조국 땅을 다시 밟을 수 있는 그날을 위해. 그의 손은 다시 펜을 잡는다. 민권주의에 대한 설명을 써내려간다.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 황제가 아닌 국민이 권력을 가지는 나라. 그런 나라가 과연 가능할까? 하지만 믿어야 한다. 그래야 계속 나아갈 수 있다. 태평양 건너편 어딘가에서 새로운 소식이 날아올 것이다.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그는 기다릴 것이다. 그리고 준비할 것이다. 혁명의 그날을 위해. 밤이 깊어갈수록 그의 사색은 더욱 깊어진다. 펜 끝에서 태어나는 글자 하나하나가 새로운 세상의 밑그림이 되어간다. 민족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 세계의 기둥으로 세워질 새로운 나라의 모습이 그의 머릿속에서 천천히 모양을 드러낸다. 먼저 민족주의부터 생각해본다. 만주족의 지배를 받는 한족의 처지. 2000년 넘게 이어진 한족의 문명이 이민족의 통치 아래 신음하고 있다. 변발을 강요당하고 전족으로 여성들의 발을 묶어놓고 조상들의 전통을 왜곡시키고 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창밖으로 보이는 차이나타운의 불빛들이 흔들린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모두 고향을 떠나온 한족들의 애환이다. 금을 캐러 온 사람들, 철도를 건설하러 온 사람들, 굶주림을 피해온 사람들, 모두 조국에서는 살 수 없어서 온 사람들이다. 그들의 눈에는 항상 그리움이 서려 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있다. 왜 우리가 이 먼 땅까지 와서 고생을 해야 하는가? 왜 우리 땅에서는 우리가 주인이 될 수 없는가? 이런 질문들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민족주의는 단순히 만주족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다. 한족의 정신을 되살리는 것이다.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 당나라와 송나라의 찬란한 문화, 그 모든 것들을 되찾는 것이다. 진정한 중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되찾는 것이다. 하지만 민족주의만으로는 부족하다. 한족이 다시 권력을 잡는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또다시 황제가 나타나고 또다시 백성들은 신민으로 전락할 것인가? 그래서는 안 된다. 민권주의가 필요하다.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서양에서 보고 배운 민주주의의 원리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중국의 현실과 만난다. 선거로 지도자를 뽑고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법원에서 공정하게 재판을 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중국에도 가능할 것이다. 물론 쉽지 않을 것이다. 수천 년 동안 황제의 신민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주권자가 될 수는 없다. 교육이 필요하다. 계몽이 필요하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백성들을 일깨워야 한다. 그는 잠시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본다. 새벽이 가까워 오고 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지기 시작한다. 저 빛이 바로 희망이다.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새벽은 반드시 온다. 민생주의에 대해 생각할 때가 되었다. 민족의식을 깨우고 민주주의를 실현한다고 해도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고 편안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해방이다. 토지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 소수의 지주가 대부분의 땅을 독차지하고 있는 현실.
대다수 농민들은 소작농으로 전락해 지주에게 바칠 소작료를 마련하기도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정치적 자유를 준다고 해도 의미가 없다. 토지를 공평하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경작하는 사람이 땅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농민들이 열심히 일할 동기를 가질 수 있고 생산량도 늘어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노동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농업만으로는 부족하다. 서양의 기계 문명을 받아들여야 한다. 공장을 세우고 철도를 건설하고 배를 만들어야 한다. 중국도 근대적인 산업국가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서양 열강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다. 교육도 중요하다. 모든 사람이 글을 읽고 쓸 수 있어야 한다. 과학기술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 무지한 백성으로는 근대 국가를 건설할 수 없다. 교육을 통해 모든 사람의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세계의 민주주의가 하나로 합쳐질 때 비로소 새로운 중국이 탄생할 것이다. 한족의 정신을 되살리고 백성이 주인이 되며 모든 사람이 잘 사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그의 꿈이다. 펜을 다시 들고 원고지에 글자를 써내려 간다. 삼민주의의 원리들을 더욱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동포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가슴에 와닿도록 써야 한다.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살아있는 비전으로 전달해야 한다. 시간이 흘러 해가 완전히 떠올랐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일터로 향하는 발걸음들, 장사를 시작하는 상인들, 학교로 가는 아이들. 평범한 일상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평범한 일상이 없다. 매일이 혁명을 위한 하루다. 오늘도 동포들을 만나 삼민주의를 설명할 것이다. 후원금을 모을 것이다. 동지들과 작전을 논의할 것이다. 가끔 의문이 든다. 과연 이 길이 옳은 길일까? 피와 희생이 따르는 혁명이 정말 필요한 것일까? 개혁으로는 안 되는 것일까? 하지만 청나라 조정의 완고함을 보면 답은 명확해진다. 그들은 절대 스스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혁명만이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혁명이 성공하려면 명확한 이념이 있어야 한다. 삼민주의가 바로 그 이념이다. 이것이 새로운 중국의 헌법이 될 것이다. 건국의 철학이 될 것이다. 원고지가 글자로 가득 찬다. 한 장, 두 장, 세 장. 그의 사상이 문자로 형상화된다. 언젠가 이 글들이 중국 전역에 퍼질 날이 올 것이다. 그날이 오면 민족의식에 눈뜬 사람들이 일어설 것이다. 손목이 아프지만 계속 쓴다. 등이 굽지만 계속 쓴다. 눈이 침침하지만 계속 쓴다. 이것이 그가 조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다. 총을 들 수는 없지만 펜은 들 수 있다. 펜으로 민족의 혼을 깨우는 것이다. 창밖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차이나타운의 중국 아이들이 뛰놀고 있다. 저 아이들은 중국어를 제대로 할 줄 아는가? 중국의 역사를 알고 있는가? 조상들의 전통을 기억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민족주의의 과제다. 해외에 나온 동포들이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들도 모두 새로운 중국 건설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본토에 있는 동포들과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오후가 되어 사람들이 찾아온다. 삼민주의에 대해 듣고 싶다는 사람들이다. 그는 정성껏 설명해준다. 왜 민족주의가 필요한지, 왜 민주주의를 해야 하는지, 왜 민생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진다. 처음에는 의구심에 찬 시선이었지만 점점 희망의 빛으로 바뀐다. 그렇다. 이것이 바로 그가 원하는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 저녁이 되어 홀로 남겨진 방에서 그는 다시 생각에 잠긴다. 삼민주의가 완성되면 그 다음은 무엇인가? 실천이다. 이론을 현실로 바꾸는 일이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하지만 첫걸음은 이미 시작되었다.
사상의 씨앗이 뿌려졌다. 이제 그 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자라나기를 기다리면 된다.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중국은 다시 태어날 것이다. 삼민주의의 기치 아래 새로운 공화국이 세워질 것이다. 그 꿈을 안고 오늘 밤도 그는 잠들 준비를 한다. 그 꿈이 현실의 무게와 맞닥뜨리는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아무리 뜨거운 이상도 혼자서는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이 점점 명확해졌다. 순호는 자신과 같은 마음을 품은 이들을 찾기 시작했다. 혁명의 꿈을 함께 나눌 동지들을 말이다. 1905년 도쿄의 한 조용한 거리에 자리한 작은 집. 그곳에서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 순호는 황흥, 송교인 등 뜻을 같이 하는 이들과 마주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차가운 차 한 잔과 몇 장의 문서가 놓여 있었다. 창밖으로는 가을 저녁에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다. 우리가 각자 따로 움직인다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순원의 목소리는 낮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하지만 하나로 뭉친다면 청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황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에는 오랫동안 품어온 의지가 담겨 있었다. 후난성에서 올라온 이 젊은 혁명가는 이미 여러 차례 봉기를 시도한 경험이 있었다. 실패의 아픔도 동지를 잃은 슬픔도 알고 있었다. 중국 동맹회를 결성합시다. 순원이 조용히 말했다. 각지에 흩어진 혁명 조직들을 하나로 묶어야 합니다. 그날 밤 작은 방에서 중국 근대사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 중국 동맹회는 단순한 혁명 조직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구체적인 강령과 체계적인 조직을 갖춘 근대적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순원은 동맹회의 기관지 민보를 창간했다. 종이와 활자로 만들어진 이 작은 잡지는 혁명 사상을 전파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 매달 발행되는 민보는 중국 각지로 해외 화교 사회로 퍼져나갔다. 금지된 사상이었지만 사람들은 몰래 돌려 읽었다. 지지부진한 개혁으로는 중국을 구할 수 없다. 민보에 실린 순원의 글은 명확했다. 썩은 나무에서는 새싹이 돋을 수 없다. 뿌리부터 바꿔야 한다. 혁명의 이론이 구체화되어 가는 동안 실천 방안도 논의되었다. 동맹회 회원들은 중국 각지에서 비밀리에 활동을 시작했다. 군인들 사이에 혁명 사상을 퍼뜨리고 지식인들을 규합하고 자금을 모으는 일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첫 번째 봉기 시도는 1906년 후난성 핑리오리에서 일어났다. 황흥이 직접 지휘했지만 사전에 발각되어 실패로 끝났다. 많은 동지들이 체포되거나 목숨을 잃었다. 소식을 들은 순원의 마음은 무거웠다. 도쿄의 조용한 하숙집에서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빛이 유난히 차가워 보였다. 혁명은 이론만으로는 되지 않았다. 피와 희생을 요구했다. 그 후로도 실패는 계속되었다. 1907년 조주 환강 봉기, 1908년 흔춘 봉기, 1910년 광저우 신군 봉기까지 동맹회가 일으킨 크고 작은 봉기는 모두 실패로 끝났다. 10번이 넘는 시도였지만 성공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실패할 때마다 순원은 깊은 자책에 빠졌다. 자신의 이론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혁명이라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한 꿈인 것은 아닐까? 동지들의 죽음이 헛된 것은 아닐까? 포기하겠습니까? 어느 날 황흥이 물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짙게 배어 있었다. 연이은 실패와 동지들의 죽음은 혁명가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다. 순원은 고개를 저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고통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1911년 4월 광저우에서 또다시 봉기가 일어났다. 황화강 봉기였다. 이번에는 더욱 치밀하게 준비했다. 하지만 결과는 또 실패였다. 72명의 혁명 동지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들의 시신은 광저우 황화강에 묻혔다.
소식을 들은 순원은 오랫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72명의 얼굴이 하나씩 떠올랐다. 젊은 나이에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이었다. 그들에게는 각각 가족이 있었고 꿈이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 황화강 봉기는 실패했지만 전국에 큰 충격을 주었다. 혁명의 의지는 좀처럼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청조에 대한 불만은 더욱 커져갔다. 혁명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동맹회의 조직은 더욱 탄탄해졌다. 각지의 혁명 세력들은 서로 연결되었고 혁명 사상은 더 넓게 퍼져나갔다. 특히 신군 안에서 혁명 조직이 활발하게 활동했다. 우한의 신군 부대에서는 문학사와 공진회라는 혁명단체가 비밀리에 조직되었다. 이들은 동맹회와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독자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혁명의 시기가 무르익어가고 있었다. 순원은 여전히 해외에서 자금 모집과 선전 활동을 계속했다. 실패의 쓴맛을 삼키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11번의 실패 뒤에는 반드시 성공이 올 것이라고 믿었다. 그 믿음만이 그를 지탱해 주었다. 1908년 2월, 흐린 하늘 아래 베트남 하노이의 거리는 적막했다. 순원은 창가에 서서 먼 산맥을 바라보았다. 또 한 번의 실패였다. 진남관 봉기가 불과 며칠 만에 진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황응이 이끈 200명의 혁명군은 청군의 반격에 흩어졌고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다. 순원의 손에는 황응이 보낸 편지가 들려 있었다. 종이는 총탄과 화약 냄새를 머금은 듯 무거웠다. 황응은 편지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탓했다. 혁명군의 장비는 낡았고 자금은 부족했으며 민중의 호응도 기대에 못 미쳤다고 썼다. 하지만 순원은 절망하지 않았다. 실패는 혁명의 어머니였다. 프랑스 혁명도 수많은 좌절을 겪었고 미국의 독립도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역사는 인내하는 자의 편이었다. 그해의 봄, 광저우에서 다시 움틈이 일었다. 이번에는 신군 내부의 혁명 조직이 주도했다. 문학사의 젊은 장교들이 계획을 세웠고 공진회의 병사들이 호응했다. 4월의 어느 따뜻한 저녁, 봉기의 신호가 올랐다. 폭죽이 터지는 소리에 섞여 총성이 울렸다. 혁명군은 총독부를 향해 진격했다. 거리의 석등 아래로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하지만 청군의 저항은 생각보다 거셌다. 총독 장명기는 미리 정보를 입수하고 있었던 것이다. 새벽이 오기 전에 모든 것이 끝났다. 혁명군은 포위되었고 지도자들은 체포되거나 전사했다. 황화강에는 72명의 혁명 열사가 잠들었다. 그들의 젊은 얼굴은 봄꽃처럼 아름다웠지만 이제 영원히 눈을 뜰 수 없었다. 멀리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소식을 들은 순원의 마음은 찢어졌다. 또 다른 실패, 또 다른 희생이었다. 그는 차이나타운의 작은 방에서 밤새 편지를 썼다. 해외 화교들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혁명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희생은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연이은 실패로 혁명 자금은 바닥났다. 해외 화교들도 지쳐갔다. 몇몇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했다. 언제까지 실패만 거듭할 것인가? 혁명이 정말 가능한 일인가 의심했다. 순원은 말없이 그들의 원망을 들었다. 때로는 자신도 의문이 들었다. 과연 자신이 옳은 길을 가고 있는가? 수많은 젊은 생명이 자신의 꿈을 위해 희생되는 것이 정당한가? 그런 어느 날 저녁, 시애틀의 한 중국인 식당에서 뜻밖의 만남이 있었다. 한 젊은 중국인 유학생이 그에게 다가왔다. 학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자신은 광저우 출신이며 황화강 봉기에서 죽은 열사 중 한 명이 자신의 형이라고 했다. 학생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하지만 그는 순원을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마워했다. 형이 조국을 위해 죽을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말했다.
그 말에 순원의 마음은 다시 불타올랐다. 실패는 때로 성공보다 큰 힘을 가졌다. 황화강의 72열사는 죽어서 산자보다 더 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혁명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중국 본토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보였다. 신의 년이 가까워지면서 각지의 혁명 조직들은 더욱 활발하게 움직여졌다. 특히 후베이성 우한의 신군에서는 문학사와 공진회가 합쳐져 더 큰 세력을 형성했다. 이들은 이전의 봉기들로부터 교훈을 얻었다. 준비 없는 봉기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민중의 지지 없이는 혁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더 치밀하게 준비했다. 우한의 가을 하늘은 높고 푸르렀다. 양쯔강이 도시를 감싸 흐르는 가운데 신군 막사에서는 비밀 모임이 열렸다. 젊은 장교들의 눈빛은 결연했다. 그들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다. 순원은 여전히 미국에 있었다. 덴버의 한 호텔에서 그는 조국의 소식을 기다렸다. 11번의 실패를 겪으면서도 그의 신념은 꺾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단단해졌다. 혁명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가을바람이 양쯔강을 따라 불어왔다. 우한의 거리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사람들은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을 직감했다. 혁명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 밤 우창의 한 작은 골목에서 폭발 소리가 울렸다. 혁명당원들이 만들던 폭탄이 실수로 터진 것이었다. 청나라 관원들이 그 소리를 듣고 달려왔다. 급하게 뒤처리를 하던 중 혁명당원들의 명단이 발견되었다.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다. 새벽이 오기 전 청나라 군대는 혁명당원들의 거처를 수색하기 시작했다. 문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체포령이 내려졌다. 혁명당원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계획은 무너져 내렸지만 그들에게 남은 선택은 하나뿐이었다. 지금 일어서거나 영원히 무릎 꿇거나. 10월 10일 저녁 우창의 신군 막사에 긴급 소집령이 내려졌다. 혁명당원들은 마지막 회의를 열었다. 촛불이 흔들리는 방 안에서 젊은 장교들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결의에 차 있었다.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었다. 오늘 밤이 아니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었다. 밤 9시 첫 번째 총성이 울렸다. 혁명군은 우창의 총독부를 향해 행진했다. 거리는 조용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집 안에 숨어 있었다. 오직 발소리와 무기가 부딪히는 소리만이 고즈넉한 밤 공기를 가르고 있었다. 혁명군의 선봉에 선 젊은 장교의 손은 떨렸다. 총을 든 손은 차갑고 무거웠다. 그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청나라의 군인이었다. 이제 그는 청나라를 무너뜨리려는 반역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 뜨거운 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희망이었다. 총독부 앞에 다다르자 청나라 수비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짧은 침묵이 흘렸다. 양쪽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다. 바람조차 멈춘 듯 고요했다. 그때 누군가 외쳤다. 중화인국 만세. 총성이 밤하늘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전투는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 청나라 수비대는 혁명군의 기세에 놀라 쉽게 무너졌다. 많은 청군 병사들이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했다. 어떤 이들은 아예 혁명군에 합류했다. 200년 동안 이어져온 만주족의 지배에 대한 불만이 한순간에 폭발한 것이었다. 새벽 무렵 혁명군은 우창 총독부를 점령했다. 청나라의 깃발이 내려지고 혁명군의 깃발이 올라갔다. 18개의 별이 그려진 깃발이 아침 햇살에 펄럭였다. 그 깃발은 혁명군이 대표하는 18개 성을 의미했다. 소식은 삽시간에 우한 전체로 퍼져나갔다. 한커우와 한양의 시민들도 거리로 나왔다.
처음에는 두려움 반, 호기심 반이었다. 하지만 혁명군이 시민들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자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200여 년 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분출되었다. 혁명군 지휘관들은 급하게 임시정부를 구성했다. 군정부라고 이름을 지었다. 리위안홍이 도독으로 추대되었다. 그는 혁명에 가담하지 않았던 인물이었지만 덕망이 높고 온건한 성품으로 여러 세력을 아우를 수 있었다. 혁명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이런 인물이 필요했다. 첫 번째 포고문이 발표되었다. 중국은 중국인의 것이다. 만주족의 지배는 끝났다. 우리는 공화정을 수립한다. 간단하지만 강력한 메시지였다.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황제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소식은 전신을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후난성에서 첫 번째 호응이 왔다. 10월 22일 창사가 혁명군의 손에 떨어졌다. 이어서 시안, 타이위안, 쿤밍이 차례로 호응했다. 혁명의 불꽃이 전국으로 번져가고 있었다. 상하이의 외국 조계지에서는 서양 외교관들이 긴급 회의를 열었다. 그들은 중국의 급격한 변화에 당황했다. 청나라와 맺었던 각종 조약들의 효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새로운 정부는 과연 안정적일 것인가? 수많은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답은 아무도 몰랐다. 베이징의 자금성에서는 다급한 회의가 열렸다. 섭정왕 자이펑은 얼굴이 창백했다. 우창에서 시작된 반란이 이렇게 빨리 번질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신정부의 개혁은 너무 늦었고 민심은 이미 등을 돌린 후였다. 서태후의 무덤 앞에서 어린 황제 푸이가 절을 올렸다. 6살의 아이는 제국의 운명이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는 단지 어른들이 자주 울고 걱정하는 모습만 기억할 뿐이었다. 위안스카이가 베이징으로 급히 소환되었다. 그는 청나라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북양군을 이끄는 그만이 혁명군을 진압할 수 있다고 모두가 믿었다. 하지만 위안스카이는 이미 자신만의 계산을 하고 있었다. 청나라를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혁명군은 우창에서 첫 승리를 거두었지만 앞으로의 길은 여전히 험난했다. 베이징에는 강력한 북양군이 있었고 서구 열강들의 태도도 불분명했다. 무엇보다 흩어져 있던 혁명 세력들을 하나로 뭉치는 것이 급선무였다. 우창의 거리에는 혁명군의 순찰대가 돌아다녔다. 질서는 비교적 잘 유지되었다. 혁명군은 약탈이나 방화를 엄격히 금지했다. 시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였다. 혁명은 파괴가 아니라 건설이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신념이었다. 양쯔강에서는 군함들이 오가며 긴장감을 더했다. 청나라 해군 일부가 혁명군에 합류했지만 아직 대부분은 중립을 지키고 있었다. 강물은 예전과 다름없이 흘렀지만 강변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다. 새로운 깃발들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멀리 덴버에서 순호는 아직 이 소식을 모르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신문을 읽으며 조국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11번의 실패 끝에 마침내 혁명의 봄이 찾아왔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우창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는 며칠 후에야 알게 될 것이었다. 우창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혁명군 병사들은 교대로 망을 보며 새로운 나라의 꿈을 꾸었다. 그들의 가슴 속에는 희망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했다. 이제 되돌릴 수는 없었다. 우창의 소식은 전령들의 발걸음을 따라 중국 대륙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호남성 창사에서는 밤이 깊어갈 무렵 은밀한 모임들이 열리기 시작했다. 혁명당원들이 촛불 아래 모여 앉아 우창의 성공을 논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오랫동안 꺼지지 않던 희망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고 있었다. 10월 22일 새벽, 창사의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할 때 첫 번째 총성이 울렸다. 호남성 신군,
제25 혼성협 일부가 먼저 일어났다. 그들은 우창의 혁명군처럼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행동했다. 총독부로 향하는 길목에서 청군과 맞닥뜨린 순간 역사는 다시 한번 갈래를 나누었다. 창사거리의 돌바닥에는 아침 이슬이 맺혀 있었다. 혁명군의 발소리가 그 위를 지나가며 새로운 시대의 전령이 되었다. 상인들이 문을 닫고 아이들이 어머니 품에 안겨 떨고 있을 때 총독위원은 이미 성을 버리고 도망치고 있었다. 호남성은 하루 만에 혁명군의 손에 떨어졌다. 멀지 않은 산시성 태원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10월 29일 세군 제어든 6표가 일제히 일어났다. 태원은 석탄과 철이 풍부한 땅이었지만 그 검은 땅 위에서도 자유의 깃발이 펄럭이기 시작했다. 총독 루중치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혁명의 물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태원성의 성벽 위에서 바라본 산서 땅은 가을볕 아래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밭에서는 농부들이 곡식을 거두고 있었고 마을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지만 그 일상의 근본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다. 섬서성 서안에서는 11월 22일 밤 혁명의 횃불이 타올랐다. 진나라 시황제가 세운 고도였지만 이제는 2000년 제국의 마지막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대안탑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길게 늘어진 가운데 혁명군들이 총독부를 점령했다. 장안성의 오랜 성벽은 무언으로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고 있었다. 강서성 남창에서는 10월 31일 새벽 혁명의 깃발이 올려졌다. 포양호의 물결이 잔잔하게 일렁이는 가운데 혁명군들은 조용히 성을 점령했다. 총독 풍여방은 미처 대응하지도 못한 채 권력을 잃었다. 남창의 골목길에서는 상인들이 새로운 깃발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변화의 바람이 어디까지 불어갈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절강성 항주에서도 혁명의 소식이 전해졌다. 서호의 잔잔한 물면에 달빛이 흔들리는 11월 4일 밤 신군이 일어났다. 항주는 실크와 차의 고장이었지만 이제는 자유의 실을 뽑아내고 있었다. 총독 증국전은 저항을 포기하고 성을 떠났다. 서호의 버드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다. 광서성 계림에서는 11월 7일 혁명이 일어났다. 리강의 맑은 물이 계림의 기암괴석 사이를 흐르는 가운데 혁명군들이 총독부를 점령했다. 석회암 봉우리들이 하늘을 찌르며 서 있는 이 아름다운 땅에서도 변혁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어부들이 강에서 그물을 던지며 노래하는 소리 사이로 새로운 나라의 함성이 메아리 쳤다. 운남성 곤명에서는 10월 30일 혁명이 성공했다. 고원의 맑은 하늘 아래 신군이 일제히 봉기했다. 전지호의 물결이 햇살에 반짝이는 가운데 총독 이경희는 권력을 잃었다. 운남의 험준한 산맥들 사이에서도 자유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소수민족들이 사는 마을마다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었다. 귀주성 귀양에서도 11월 4일 혁명군이 승리했다. 구이저우의 거친 산지에서도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 총독 심유겸은 미처 대응하지 못한 채 성을 잃었다. 깊은 계곡과 높은 봉우리들 사이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었다. 푸젠성 복주에서는 11월 9일 밤 혁명의 불길이 타올랐다. 민강이 바다로 흘러가는 어귀에서 혁명군들이 총독부를 점령했다. 복주의 좁은 골목길에는 해풍이 불어오고 있었고 그 바람 속에는 변화의 기운이 섞여 있었다. 어민들이 그물을 손질하며 바라본 먼 바다에는 새로운 세상의 배들이 떠오를 것 같았다. 안위성 안경에서도 11월 8일 혁명이 성공했다. 양쯔강이 이 땅을 적시고 흘러가는 가운데 신군들이 일어났다. 총독 주가보는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권력을 잃었다. 안위의 들판에는 늦가을 바람이 불고 있었고 농부들이 마지막 곡식을 거두어들이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새로운 땅의 열매가 들려 있었다. 강소성 남경에서는 상황이 조금 달랐다. 11월 초부터 혁명의 소식이 전해졌지만 총독 장인주는 완강하게 저항했다. 남경은 옛 명나라의 수도였고 태평천국의 수도이기도 했다. 이 땅에는 이미 너무 많은 역사가 쌓여 있었다. 자금산의 그림자가 성 위에 드리워진 가운데 혁명군과 청군 사이에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남경성의 현무호에는 연꽃잎들이 떠 있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연꽃들은 시들어가고 있었지만 그 시든 잎사귀들조차 아름다웠다. 호수 위로 새들이 날아가고 멀리서는 포성이 들려왔다. 역사의 무게가 이 도시를 짓누르고 있었지만 변화의 바람은 그 무게조차 밀어내고 있었다. 각 성에서 혁명이 성공할 때마다 새로운 군정부가 세워졌다. 혁명당원들이 총독을 대신하여 권력을 잡았지만 그들 대부분은 정치 경험이 부족했다. 밤늦게 촛불을 켜놓고 새로운 법령을 만들고 새로운 제도를 논의했다. 그들의 어깨에는 역사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혁명이 확산되면서 청나라 조정은 점점 고립되어 갔다. 베이징에서는 매일같이 긴급회의가 열렸다. 대신들이 자금성의 넓은 마당을 가로질러 황급히 걸어가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다. 황제 푸이는 아직 어린아이였지만 그의 주변에서는 제국의 마지막 숨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남방 각 성의 독립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면서 중국은 사실상 둘로 나뉘었다. 북쪽에는 청나라가, 남쪽에는 혁명 정부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양쯔강이 그 경계선 역할을 하고 있었고 강물은 여전히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각 성의 혁명 성공 소식은 해외의 순원에게도 전해졌다. 덴버에서 신문을 읽던 그는 마침내 오랜 꿈이 현실이 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의 가슴 속에는 기쁨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혁명은 성공했지만 이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하는 더 큰 과제가 남아 있었다. 밤하늘의 별들은 변함없이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별빛 아래의 중국 대륙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2000년 제국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었고 새로운 공화국의 기틀이 마련되고 있었다.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북경의 자금성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전례 없는 긴장이 흐르고 있었다. 붉은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혁명의 소식들이 궁궐 안까지 파고들고 있었다. 황제의 신하들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정세에 당황하고 있었다. 용태우는 깊은 밤 침전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고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남방에서 올라오는 전보들은 하나같이 절망적인 내용들이었다. 각 성의 총독들이 차례로 독립을 선언하고 있었고 청조에 대한 충성을 포기하고 있었다. 어린 황제 푸이는 아직 6살에 불과했다. 그에게는 제국의 운명이나 혁명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길이 없었다. 다만 어른들의 심각한 표정과 궁궐 안의 무거운 분위기만을 느낄 뿐이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고 가끔씩 궁녀들에게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궁중의 대신들은 연일 긴급회의를 열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걱정이 역력했다. 어떤 이는 강경한 진압을 주장했고 어떤 이는 협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청조의 군사력은 이미 각지에서 흩어져 있었고 충성스러운 부대들도 혼란에 빠져 있었다. 원색에는 여전히 북경 근처에 머물고 있었다. 그는 청조와 혁명 세력 사이에서 미묘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그의 신북군은 청조의 마지막 희망이었지만 동시에 그 자신의 야심을 품고 있는 세력이기도 했다. 원세계의 책상 위에는 양쪽으로부터 온 편지들이 쌓여 있었다. 그는 신중하게 상황을 관찰하며 자신의 결단을 미루고 있었다. 자금성의 아침은 언제나와 같이 의례적으로 시작되었다.
궁녀들은 황제의 기상을 도왔고 신하들은 조례를 위해 모였다. 하지만 그 모든 의식들이 공허하게 느껴졌다. 제국의 권위는 이미 크게 흔들리고 있었고 황제의 명령은 궁궐 밖으로 나가면 힘을 잃고 있었다. 남방의 혁명 정부들은 새로운 국가의 건설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각 성의 혁명 지도자들은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통합된 정부를 세우려 노력하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청조의 존재가 이미 과거의 일처럼 여겨지고 있었다. 해외에서는 순원이 급히 귀국을 준비하고 있었다. 오랜 유배 생활을 끝내고 조국으로 돌아갈 때가 온 것이었다. 그의 가슴에는 기대와 우려가 함께 있었다. 혁명이 성공했다는 기쁨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있었다. 자금성 안의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다. 매일 아침 해가 떠오르고 저녁이 되면 해가 졌지만 그 일상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역사는 급격히 변하고 있었다. 궁중의 누구도 감히 입 밖에 내지는 못했지만 모든 이들이 느끼고 있었다. 2000년을 이어온 제국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것을. 용태우는 밤마다 조상들의 영정 앞에서 기도했다. 강희제와 걸륭제의 초상화가 걸린 정각에서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촛불에 흔들리는 빛 속에서 선대 황제들의 얼굴은 엄숙해 보였다. 그들이 이룩한 위대한 제국이 이제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여 있었다. 북경의 거리에는 불안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상인들은 장사를 접고 문을 닫았고 백성들은 집안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가끔씩 혁명을 지지하는 학생들이 거리를 행진하기도 했지만 아직은 조심스러운 움직임에 불과했다. 북경은 여전히 청조의 영향권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원세계의 저택에서는 밤늦도록 비밀회의가 열렸다. 그의 측근들과 군장교들이 모여 앞으로의 행동 방침을 논의하고 있었다. 어떤 이는 청조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어떤 이는 시대의 흐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원세계는 침묵 속에서 모든 의견을 듣고 있었다. 자금성의 깊은 곳에서는 어린 황제가 잠들어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화로웠고 꿈속에서는 아마도 즐거운 놀이를 하고 있을 것이었다. 그는 아직 자신이 중국 역사상 마지막 황제가 될 운명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저 하루하루를 천진무구하게 보내고 있을 뿐이었다. 궁중의 환관들과 궁녀들은 서로 소곤거리며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 있었다. 그들의 운명은 청조와 함께 얽혀 있었다. 만약 왕조가 무너진다면 그들 또한 갈 곳을 잃게 될 것이었다. 수백 년 동안 이어져온 궁중의 전통과 문화도 함께 사라질지 모르는 일이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자금성의 고요함은 더욱 깊어졌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폭풍 전의 정적 같은 것이었다. 붉은 궁벽과 황금빛 지붕기와들은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아름다운 모습 뒤에는 수많은 인간의 운명이 걸려 있었다. 이른 새벽, 용태우는 창문 너머로 동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해가 떠오르기 전 하늘은 어둠과 빛이 섞인 모호한 색을 띠고 있었다. 그녀는 이것이 왕조의 황혼을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영광스러웠던 과거와 불확실한 미래 사이에서 현재는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고 있었다. 자금성 곳곳에서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다. 정원사들은 나무를 가꾸었고 요리사들은 황제의 식사를 준비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변화에 대한 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들은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무언가 커다란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 무렵 북경에서는 또 다른 인물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위안스카이였다. 그는 조선에서 청일전쟁을 경험하며 근대적 군사력의 중요성을 깨달은 인물이었다. 키가 크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는 언제나 신중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감정보다는 계산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이었다. 위안스카이는 자신의 서재에서
혁명군의 동향을 담은 보고서들을 읽고 있었다. 촛불이 흔들리며 그의 얼굴에 명암을 만들어냈다. 그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깊은 생각에 잠겼다. 우창에서 시작된 불길이 어디까지 번질지, 그리고 자신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북경의 밤거리가 보였다. 거리는 평상시보다 조용했다. 사람들은 집 안에 머물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가끔 말발굽 소리가 돌길을 울리며 지나갔다. 급한 소식을 전하는 전령들의 발걸음이었다. 위안스카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어깨에 짊어진 책임의 무게가 느껴졌다. 그는 손바닥으로 차가운 유리창을 만져보았다. 밤 공기의 차가움이 손끝으로 전해져 왔다. 혁명이냐 개혁이냐.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두 길 모두 위험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었고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청조에 대한 충성심도 있었고 중국의 미래에 대한 걱정도 있었다. 무엇보다 자신이 훈련시킨 북양군의 운명에 대한 책임감이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북양군은 위안스카이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근대식 군대였다. 서양식 훈련을 받고 근대적 무기로 무장한 정예 부대였다. 이 군대는 청조의 마지막 보루였지만 동시에 혁명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결정적 힘이기도 했다. 다음 날 아침, 위안스카이는 자신의 부관들을 불러 모았다. 회의실은 엄숙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그들도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다. 우창의 상황을 어떻게 보시오? 위안스카이가 조용히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서려 있었지만 동시에 신중함도 배어 있었다. 부관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다. 혁명군의 사기는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조직적이지 못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개입한다면 진압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또 다른 부관이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민심은 이미 청조를 떠나고 있습니다. 혁명에 동조하는 지방도 늘어나고 있고요. 위안스카이는 조용히 들었다. 그는 각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모든 정보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위안스카이는 혼자 남았다. 그는 지도를 펼쳐놓고 각 지방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붉은 점들은 혁명이 일어난 곳이었고 파란 점들은 아직 청조에 충성하는 지역이었다. 지도 위의 색깔들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었다. 그때 급보가 도착했다. 상하이에서도 혁명이 일어났다는 소식이었다. 위안스카이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상하이는 경제의 중심지였다. 그곳마저 혁명의 손에 넘어간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었다. 며칠 후 융태우로부터 긴급 소환령이 내려왔다. 위안스카이는 정중한 예복을 차려입고 자금성으로 향했다. 가을 하늘은 높고 맑았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이번 만남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자금성으로 가는 길은 평소보다 삼엄했다. 경비병들의 수가 늘어났고 모든 이들의 표정이 긴장되어 있었다. 위안스카이의 수레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시선을 피했다. 누구도 이 험난한 시기에 주목받고 싶어 하지 않았다. 용태우는 그를 조용한 별실에서 만났다. 방 안에는 은은한 향이 피어올랐고 정교한 도자기들이 선반에 정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평소의 화려함 대신 어딘지 모를 쓸쓸함이 감돌았다. 스카이야. 용태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다. 이 늙은 몸이 그대를 부른 이유를 알 것이다. 위안스카이는 정중하게 허리를 굽혔다. 태우마마의 분부를 받들겠습니다. 혁명의 불길이 거세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융태우의 질문은 직접적이었다.
더 이상 애둘러 말할 시간이 없었다. 위안스카이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교차하고 있었다. 진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위안스카이 자신의 판단을 숨겨야 할지 고민했다. 혁명군의 기세는 예상보다 강합니다. 그가 신중하게 입을 열었다. 하지만 아직 승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적절한 대응이 있다면 상황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용태우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오랜 정치 경험으로 다져진 그녀의 직감은 위안스카이의 말 속에 숨겨진 의미를 읽고 있었다. 그대의 북양군만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다. 용태우가 말했다. 조정은 그대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 위안스카이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북양군을 동원한다면 혁명을 진압할 수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청조는 과연 진정한 개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만남이 끝난 후 위안스카이는 자금성을 나서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하늘은 여전히 맑았지만 바람은 차가워지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다. 마치 시대가 바뀌는 것처럼. 그는 자신의 거처로 돌아가 서재에 홀로 앉았다. 책상 위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다. 각각의 보고서는 변화하는 상황을 담고 있었다. 혁명의 불길은 계속 번지고 있었다. 위안스카이는 붓을 들어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각 지방의 군사령관들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그는 신중하게 단어를 골랐다. 어떤 입장도 명확히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상황을 파악하려는 의도였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의 고민도 깊어졌다. 창밖으로는 북경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 모두가 이 변화의 시대 속에서 자신만의 선택을 해야 했다. 위안스카이 역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그의 결정은 단순히 개인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중국 전체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었다. 그 무게감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새벽녘, 그는 마침내 결심을 했다. 하지만 그 결심을 즉시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다. 시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때로는 기다림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었다. 급변하는 상황에서 성급한 판단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위안스카이의 기다림은 길지 않았다. 혁명군의 승리 소식이 하나둘 북경에 전해지면서 궁정의 분위기는 급격히 변했다. 황태후와 군기 대신들은 더 이상 강경책을 고집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상하이에서는 각 성의 독립선언이 이어지고 있었고 북방의 신군조차 동요하기 시작했다. 12월의 찬바람이 자금성을 휩쓸 때 위안스카이는 마침내 황실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았다. 그에게 주어진 임무는 명확했다. 혁명군과 협상하여 이 혼란을 종식시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도 명확한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모든 것이 그의 판단에 맡겨진 상황이었다. 상하이의 겨울은 북경과는 달랐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습기 찬 바람이 거리를 가득 메웠다. 각국 조개지의 불빛들이 황포강에 흔들리며 반사되었다. 이곳에서 중국의 미래가 결정될 예정이었다. 혁명군 측에서는 우창봉기의 영웅들과 각 성의 대표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어려 있었다. 무너뜨리는 것과 건설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제국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했지만 그 뒤에 무엇을 세울 것인가는 여전히 불분명했다. 리위안홍은 상하이에 도착한 첫날 밤 창가에 서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우창에서 시작된 봉기가 이토록 큰 변화를 불러올 줄 누가 예상했을까? 그날 밤 총소리가 울렸을 때만 해도 모든 것이 이렇게 흘러갈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었다. 이제 그는
중국 전체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협상이 시작되기 전 양측은 각자의 입장을 정리했다. 혁명군 측은 공화정 수립을 기본 전제로 삼았다. 더 이상 황제 체제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 그들의 확고한 신념이었다. 반면 위안스카이는 보다 신중한 접근을 원했다.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개혁이 중국에게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첫 번째 회담이 열린 날, 상하이의 한 조개지 건물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양측 대표들이 둥근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수천 년의 역사가 이 작은 방 안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갈 예정이었다. 위안스카이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우리 모두는 중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혼란을 끝내고 안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권력에 대한 욕망보다는 국가에 대한 우려가 앞섰다. 혁명군 측 대표는 단호하게 답했다. 안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안정이 낡은 체제의 연장이어서는 안 됩니다. 인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젊은 혁명가들의 열정과 이상이 그 목소리에 묻어났다. 회담은 며칠간 계속되었다. 때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고, 때로는 조용한 침묵이 방을 지배하기도 했다. 양측 모두 자신들의 신념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타협의 필요성도 인정하고 있었다. 가장 큰 쟁점은 황제의 처우 문제였다. 혁명군 측은 완전한 퇴위를 요구했다. 더 이상 황제라는 존재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위안스카이는 명예퇴위라는 형태를 제안했다. 푸이에게 일정한 지위와 대우를 보장하되 정치적 권력은 완전히 포기하게 하자는 것이었다. 어린 황제에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위안스카이의 목소리에는 연민이 섞여 있었다. 그는 아직 6살입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의 말에 회담장은 잠시 조용해졌다. 모든 이가 그 어린 황제를 떠올리고 있었다. 혁명군 측에서도 그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그들의 우려는 달랐다. 황제라는 존재가 남아있는 한 언젠가는 복구 세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걱정도 충분히 이해할 만했다.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지는 듯했다. 하지만 위안스카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황제는 퇴위하되 자금성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연금을 지급하자는 것이었다.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은퇴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예우를 받도록 하자는 절충안이었다. 이 제안을 둘러싸고 밤늦게까지 논의가 계속되었다. 혁명군 측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일부는 더 강경한 조치를 원했고 일부는 위안스카이의 제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 결국 다수의 의견은 절충안 쪽으로 기울었다.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북경에서는 다른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왕공들과 만주족 귀족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갔다. 어떤 이들은 몽골이나 만주로 피신할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반면 어떤 이들은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려고 노력했다. 황태후 융인은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다. 어린 푸이를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과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해야 한다는 현실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녀는 밤마다 푸이의 잠자리를 지키며 복잡한 심정을 달랬다. 할머니, 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시끄럽게 이야기하나요? 푸이는 때때로 이런 질문을 했다. 그의 맑은 눈에는 주변의 긴장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는 순진함이 담겨 있었다. 융위는 그때마다 말문이 막혔다. 어떻게 6살 아이에게 제국의 종말을 설명할 수 있을까? 곧 모든 것이 평온해질 거란다. 그녀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다. 상하이에서의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분위기는 더욱 긴박해졌다. 양측 모두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마지막 노력을 기울였다. 위안스카이는 북경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황실의 의견을 확인했다. 마침내 1912년 1월 말 기본적인 합의틀이 마련되었다. 황제는 퇴위하되 공화정부로부터 예우를 받기로 했다. 자금성에서의 거주권과 연간 400만 냥의 연금이 보장되었다. 황실의 사유재산은 보호받기로 했다. 또한 황실 종묘와 능원에 대한 제사권도 인정받았다. 이 소식이 북경에 전해지자 궁정은 복잡한 반응을 보였다. 어떤 이들은 안도했고 어떤 이들은 분노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것이 최선의 선택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더 이상 저항할 힘도 명분도 남아있지 않았다. 위안스카이는 북경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지나가는 풍경들이 모두 달라 보였다. 같은 땅이지만 이제는 다른 나라가 될 예정이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역사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성취감과 함께 앞으로 닥쳐올 어려움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궁정으로 돌아온 위안스카이는 즉시 황태우를 아련했다. 융위는 그를 조용히 맞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체념과 슬픔이 어려 있었다. 모든 것이 정해진 것인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예, 태우마마. 이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위안스카이는 고개를 숙였다. 황상의 안정과 황실의 명예는 지켜질 것입니다. 융이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청왕조가 이렇게 끝나게 될 줄 누가 상상했을까? 어린 황상에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그녀의 걱정은 오직 푸이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그날 밤 자금성은 유난히 조용했다. 평소보다 일찍 궁궐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갔다. 모든 이가 내일을 두려워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소리를 모든 이가 들을 수 있었다. 새벽 5시, 푸이는 또다시 악몽에서 깨어났다. 6살 어린 황제의 작은 몸은 차가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꿈속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무언가를 외치고 있었지만 그 말의 뜻을 알 수 없었다. 유모 왕마마가 황급히 달려와 어린 황제의 등을 토닥였다. 황상, 괜찮으십니다. 그저 꿈일 뿐입니다. 하지만 푸이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것을. 며칠 전부터 궁궐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상했다. 평소 밝게 웃던 내시들도 시무룩한 표정이었고 태우마마는 자꾸만 자신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어른들의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6살의 푸이는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만은 감지할 수 있었다. 자금성의 양심전에서는 이미 몇 시간째 회의가 계속되고 있었다. 융이 태우와 위안스카이 그리고 몇몇 중신들이 모여 마지막 결정을 논의하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작성된 퇴위조서의 초안이 놓여 있었다. 붓글씨로 정성스럽게 쓰인 그 문서는 2000년간 이어져 온 제국의 마지막을 알리는 선고장이었다. 이 조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안스카이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황상께서는 제위에서 물러나시되 황제의 존호는 그대로 유지하며 자금성에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400만 냥의 생활비가 지급될 것입니다. 융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표정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린 황상이 평안하게 자랄 수 있다면. 바깥에서는 혁명군의 함성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베이징 성 안으로 진입한 혁명 세력들이 곳곳에서 청왕조의 몰락을 선언하고 있었다.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2000년 만에 맞이하는 황제 없는 시대를 축하했다. 하지만 자금성 안은 죽음과도 같은 정적이 감돌고 있었다. 위안스카이는 시계를 바라보았다. 오전 8시가 다가오고 있었다. 더 이상 시간을 끌 수는 없습니다. 조서에 옥새를 찍어야 합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어린 푸이가 유모의 손을 잡고 들어왔다.
평소와 달리 용포를 입은 푸이는 어른스러워 보였지만 그 눈동자에는 여전히 6살 아이의 순진함이 가득했다. 유미는 급히 눈물을 닦으며 손자를 맞았다. 황상, 이리 오세요. 푸이는 할머니의 품에 안겼다. 융이의 품에서 나는 익숙한 향냄새가 그를 조금 안심시켜 주었다. 하지만 어른들의 심각한 표정은 여전히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할머니, 왜 모든 사람들이 슬퍼해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융이는 목이 메어 대답할 수 없었다. 어떻게 6살 아이에게 자신이 더 이상 황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에게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왕조가 자신에 대해서 끝난다고 설명할 수 있을까? 위안스카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황상, 이제 조서에 옥새를 찍으셔야 합니다. 푸이는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로 고개를 끄덕였다. 유모가 그의 작은 손을 잡고 옥새를 들어 올렸다. 천년을 이어온 황제의 인장이 마지막으로 공문서 위에 찍혔다. 그 순간 자금성 안의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었다. 마지막 황제에 대한 마지막 예의였다. 조서의 내용이 낭독되기 시작했다. 한문으로 쓰인 어려운 글을 6살의 푸이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주변 어른들의 흐느낌 소리를 통해 뭔가 중대한 일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 짐이 덕이 부족하여 천하를 다스릴 수 없음을 깨닫고 이에 제위를 내려놓아 공화정부에 넘겨주노라. 낭독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이로써 백성들이 평안하고 나라가 태평하기를 바라며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를 기원하노라. 조서의 낭독이 끝나자 자금성 안은 깊은 침묵에 빠졌다. 2000년간 계속되어 온 황제제가 공식적으로 막을 내린 순간이었다. 진시황이 시작한 황제의 역사가 6살 어린아이의 손에서 끝나는 아이러니를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융위는 손자를 더욱 꽉 안았다. 푸이야, 이제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 되었단다. 더 이상 황제가 아니야. 푸이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럼 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푸이가 되는 거야. 우리 귀여운 손자 말이야. 자금성 바깥에서는 축포 소리가 터져 나왔다. 혁명의 성공을 알리는 소리였다. 하지만 궁궐 안에서 그 소리는 마치 조종 북소리처럼 들렸다. 한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었다. 위안스카이는 조서를 조심스럽게 접어 품에 넣었다. 이제 이 문서를 혁명 정부에 전달하겠습니다. 황상, 아니 푸이 공자님의 안전은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유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강희제와 건룡제의 영광스러운 시절은 이미 먼 과거의 일이 되었고 서태후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청왕조도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져갔다. 남은 것은 어린 손자와 불확실한 미래뿐이었다. 오후가 되자 자금성 곳곳에서 황실 깃발들이 내려지기 시작했다. 수백 년간 궁궐을 지켜온 그 깃발들이 하나둘 사라져갔다. 대신 혁명군의 깃발이 궁궐 곳곳에 걸렸다. 붉은 바탕에 푸른 하늘과 흰 해가 그려진 청천백일기가 자금성을 뒤덮기 시작했다. 푸이는 창문 너머로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았다. 6살 아이에게 이 변화의 의미를 모두 이해하라고 할 수는 없었다. 다만 그는 평소 자신을 황상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공자라고 부른다는 것, 그리고 할머니가 자꾸 눈물을 흘린다는 것 정도만 알 수 있었다. 저녁이 되자 자금성의 마지막 방문객이 찾아왔다. 바로 순원이었다. 혁명의 지도자가 직접 마지막 황제를 만나러 온 것이었다. 그는 수십 년간 꿈꿔온 이 순간을 맞이하여 복잡한 심정이었다. 황제제를 무너뜨리고 공화국을 세우는 것이 자신의 평생 목표였지만 막상 6살 어린아이 앞에 서니 묘한 감정이 들었다. 순원은 푸이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다. 대신 정중하게 허리를 굽혔다. 안녕하세요, 푸이 공자님. 푸이는 처음 보는 이 남자를 신기하게 바라보았다. 궁궐 사람들과는 다른 옷을 입고 있었고 자신을 대하는 태도도 달랐다.
황상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무릎을 꿇지도 않았다. 당신이 새로운 나라의 대통령이군요. 융위가 말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임시 대통령일 뿐입니다. 앞으로 이 나라는 백성들이 선택한 지도자가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융위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다. 혈통이 아닌 능력과 민심으로 지도자를 선택하는 시대가 온 것이었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전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었다. 푸이 공자님은 계속 이곳에서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순원은 진심으로 말했다. 푸이는 여전히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 어른이 자신에게 나쁜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것만은 느낄 수 있었다. 할머니, 저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해요? 융위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거란다. 비록 황제는 아니지만 너는 여전히 소중한 아이야. 그 밤 자금성은 그 어느 때보다 조용했다. 수백 년간 황제들이 거주했던 이 거대한 궁궐에 이제는 6살 어린아이와 몇몇 가족들만 남았다. 궁녀들과 내시들 대부분은 이미 짐을 꾸려 떠났고 남은 이들도 내일이면 모두 떠날 예정이었다. 푸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평소 같으면 유모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를 듣고 잠들었을 텐데 오늘은 모든 사람이 너무 바빠서 그럴 수 없었다. 어린 그는 홀로 오늘 하루 일어난 일들을 생각해 보았다. 아침에는 황상이었는데 저녁에는 공자가 되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절하지 않게 되었고 할머니는 계속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낯선 어른이 와서 자신에게 인사를 했다. 6살 푸이에게는 모든 것이 너무나 혼란스러웠다. 궁궐 바깥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의 함성 소리가 들려왔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축하하는 소리였다. 하지만 자금성 안에서는 그 소리가 마치 바람 소리처럼 쓸쓸하게만 들렸다. 융위는 밤늦게까지 잠들지 못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베이징의 밤하늘이 평소와 달라 보였다. 같은 별들이 떠 있었지만 그 별들이 비추고 있는 땅은 이제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버렸다. 강희제가 61년간 다스렸던 이 나라, 건륭제가 영광을 누렸던 이 제국이 이제는 역사 속 이야기가 되었다. 그녀의 남편 광서제도, 시어머니 서태후도 모두 이 순간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혹시 그것이 다행인 일일까? 그들이 이 굴욕적인 순간을 목격하지 않아서 말이다. 새벽이 되자 자금성에는 새로운 하루가 밝았다. 하지만 이 하루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황제가 사는 궁궐이 아닌 그냥 한 가족이 거주하는 큰 집으로서의 하루였다. 푸이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다. 창밖을 내다보니 궁궐 안뜰에서 사람들이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다. 황실의 상징물들을 치우고 있는 것이었다. 어린 그에게는 마치 큰 청소를 하는 것처럼 보였다. 유모 왕마마, 왜 사람들이 우리 물건을 치우고 있어요? 왕마마는 대답하기 어려운 표정을 지었다. 공자님, 이제 필요 없는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 황제 옷도 필요 없는 건가요? 왕마마는 목이 메어 대답할 수 없었다. 6살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대신 그의 작은 손을 잡고 아침 식사 자리로 데려갔다. 식사 시간에도 궁궐 안의 분위기는 어수선했다. 평소 수십 명이 서빙을 하던 것과 달리 이제는 몇 명만 남아 있었다. 음식도 예전보다 간소했다. 푸이는 이런 변화들을 하나하나 감지하고 있었지만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는 못했다. 오후에는 혁명정부에서 파견된 관리들이 자금성을 방문했다. 그들은 앞으로의 관리 방안에 대해 융위와 협의했다. 푸이는 계속 이곳에서 살 수 있지만 궁궐의 운영 방식은 완전히 바뀔 예정이었다. 앞으로는 정부에서 파견한 관리가 이곳을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관리가 설명했다. 물론 푸이 공자님의 생활에는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적어도 손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저녁 무렵 자금성의 마지막 황실 행사가 열렸다. 조상들에게 올리는 고별 제사였다. 융위와 푸이 그리고 몇몇 가족들이 참석했다. 수백 년간 이어져 온 황실의 제사의식이 마지막으로 거행되는 순간이었다. 푸이는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조상들의 영정 앞에 절을 했다. 6살 아이는 이것이 마지막 절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저 할머니가 시키니까 하는 것뿐이었다. 제사가 끝나고 융이는 오랫동안 조상들의 영정을 바라보았다. 강희제, 걸륭제, 광서제의 초상화가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들은 이 순간을 어떻게 생각할까? 자신들이 그토록 공들여 세운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선조님들께 죄송합니다. 융이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제가 왕조를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 밤, 자금성의 마지막 밤이 깊어갔다. 비록 푸이가 계속 이곳에서 살긴 하겠지만 황제의 궁궐로서의 자금성은 이날로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다. 그 별들은 진시황의 통일제국도, 한나라의 강성함도, 당나라의 융성함도, 그리고 청나라의 마지막 순간도 모두 지켜보았다. 이제 그 별들은 새로운 공화국의 시작을 지켜보게 될 것이었다. 2000년간 이어져 온 황제의 역사가 6살 어린아이의 작은 손에서 조용히 막을 내렸다. 장엄했던 제국의 시대는 끝났고 백성이 주인인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는 그렇게 또 한 바퀴를 돌았다.